노유진의 정치 카페. 나는 MB 정권의 피해자다.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박근혜 후보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눈물로 호소했던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망 직전에 그가 경향신문과 했던 인터뷰, 그리고 시신과 함께 발견된 메모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던 대통령 본인이 바로 그 덩어리 한가운데 있다는 의혹이 우리 앞에 던져졌는데요. 과연 우리 정치권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한 기업인의 폭로를 계기로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특검 성사 여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전 좀 안쓰러웠어요. 이 성완종이라는 분 개인의 삶의 이력에 대해서는 되게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안쓰러웠고요. 그다음에 참 여러 가지 의문이 온유월의 먹구름처럼 그렇게.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 내가 기억나는 게 있거든. 그게 3주 전인가 우리 그 방송 부패와의 전쟁 누굴 노래나 거기서 예언을 했어요. 이게 수사가 지금 시작되지만 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나는 그 사건 딱 터진 거 보고 그 말부터 딱 떠오르더라고요.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아니 꼭 이 방향을 본 건 아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도 새삼 재조명이 되는데 사실 그 경남기업이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부정비리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그 덩어리가 자기야. 그렇죠. 이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예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대단한 예지력이야. 뿌리를 막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걸려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건이 시작은 좀 이렇게 비난했지만은 나중에 창대하게 되고 있는 그런 그 만평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만평은 이렇게 그 부메랑을 던졌는데 이게 휙 돌아와가지고 절벽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하는 게 있었고. 경향신문에서 오늘 보면은 문에 다트 그 표적이 이제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이거 다트를 던졌는데 문이 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트를 향해 던졌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컷에 많은 걸 근데 절묘하게 담았어요. 다트 정도가 아닌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다트는 뭐 꽂혀봤자 이렇게 앞침핀 나온 정도의 촉밖에 없잖아요. 다트 끝에 이제 독이 묻어 있다거나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크루즈 미사일급의 그 탄두를 가지고 장착한 게 맞아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지금. 예. 그러고 보니까 노회찬 대표님도 97년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폭로했다가 그렇게 되신 건 거죠? 대선이 문제야 대선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그 새누리당은 그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1987년 이래 모든 대선에서 불법 대선 자금을 갖다가 조성하고 썼던 거예요. 그거야 본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해산당해야 정당 해산. 거죠. 그거 걔한테는 해당 안 돼요. 걔가 똥 끊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라면 잡아야지. 개의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저 동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를 좀 합시다. 예.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 보면은 이게 미스테리 추리극 같거든요. 지금 다 이해가 되면서도 막 군데 이해가 안 되는. 1막 1장이 열렸어요 지금. 그래서 막 그 나중에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상태라서 흥미진진한데 그 얘기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5년 4월 13일 타임라인인데요. 지금 오후 3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녹음 시간이.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분 단위로 보도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슈를 오늘 갖고 나와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타임라인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성완종 사건 초기 점검입니다. 이게 이제 1막 1장이 열렸을 뿐이어서요. 그리고 오늘 타임라인의 전체 제목은 하필이면 왜, 이런 제목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하필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하필이면 왜?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사건이에요. 그러게요. 진짜 그쵸? 그래요. 어떠셨어요? 이제 일감이 보시면서? 저도 좀 약간 좀 황당해요. 곧 말씀하시겠지만은 왜 경남 기업의 송환정이었나부터 그 시작이 자원 외교 비리 수사. 하여튼 뭐 왜가 참 많아요. 왜 뭐 액수가 빠졌냐부터 뭐 왜 홍준표 씨를 왜 거기 또 왜 들어가 있냐. 왜 15번 전화했냐. 하여튼 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정보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향신문의 특정 보도죠, 이게. 예. 그런데 전체 50여 분의 녹취록 그 녹음 내용 중에서 첫날 한 4분 정도? 둘째 날 한 3분 정도? 예, 그것만. 그거 3일째에는 보도를 안 내보냈어요. 예, 안 보내고 그것만 얘기를 했죠. 그 정황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전체 녹취 중에서 한 7분의 1 정도만 공개된 상황이고, 그리고 고인이 된 이제 성완종 씨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 쪽지 56글자로 돼 있는 거, 그거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왜 하필이라는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지금 1막 1장만 보건데 이 전체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은 성완종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건 요 며칠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워요. 안쓰럽고 이 성완종이란 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대충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연민 이런 걸 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좀 유별난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중퇴하고 자수성가한 분이잖아요. 예. 나름대로 장학 사업도 하고. 예.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의 첫 번째 질문이 하필이면 이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번째 타겟이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었나? 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세요, 노 대표님? 예, 저야 사실은 제가 19대 국회에서 이분이 이제 처음 당선된 게 19대거든요. 그렇죠.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제가 있었는데 동병상련으로 당선 무효가. 예, 제 바로 옆자리였어요. 예. 제 바로 옆자리였는데 저는 참 의혹을 가졌던 게 이분이 왜 정무위에 왔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분은 경남기업의 오너이자 그 한 2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서
이 정무위원회 오려면은 백지 신탁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재척 사유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뭐 의원은 이게 오지도 않았던 사례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근데 그 재판 걸어놓고 하신 거죠. 이 사람은 와가지고 백지 신탁하라고 이제 명령이 나오니까 그걸 거부하는 재판을 걸어놓고 시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런 무리한 일을 하면서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게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무위원회의 그 기관, 관련 기관이 이제 금융감독원이고 네. 금융위원회인데 여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경남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도록 일을 했고 그게 감사원 조사 결과에 밝혀져 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게 수사 대상이 되고 그런 현행법상의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원외교와 무관하게도 있기 때문에 자원외교와 연관되면서도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차례 이제 뭐 이렇게 위법 수감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정치적 배경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유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오늘 하필이면 왜라는 질문을 5개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자원외교 비리 수사. 왜 하필이면 경남기업 성완종으로 시작했나?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완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1951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60대 중반 나이고요. 충남 서산이 고향이에요. 13살 때 서울에 그때 말로 식모살이 가사관리인 가사도우미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그걸 하러 서울에 간 어머니를 찾아서 동생들을 데리고 혼자 무작정 상경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낮에는 정말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뭐 폐지도 주우러 다니고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막노동도 하고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 가서 야간에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13살에 그러니까 1964년도에 서울을 갔다가 1970년에 고향에 돌아와요. 20살 때 어머니 모시고 와서 서산에서 화물영업소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1977년도에 서산토건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사업을 접을 때 야 완종아 네 보니까 참 내 믿을만한데 네가 회사 인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사장님이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1979년 2년 만에 대하건설이라는 충남 지역 랭킹 3위이던 지역건설사한테 그걸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1993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건설을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농수산물 유통업에 진출을 하고 온양관광호텔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인데 미국 대학에 경영학사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퍼시픽 웨스턴 대학이라는 비인가 학교예요. 그다음에 1995년도에는 건설협회 부회장도 했고요. 이 사람이 기업을 많이 키운 거는 2003년도에 원래 경남기업이 대우그룹 계열사였거든요. 이 계열사 지분을 51%를 인수해서 경남기업을 인수를 한 다음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대하건설을 경남기업에 합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남기업 회장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까지 그 회장직을 합니다. 8년간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서산 태안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사업도 많이 했는데 1990년도에 사재기 31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서산 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장학재단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장학재단 명의로 무료 음악회를 주민들을 위해서 열고 또 충남 자율방법연합회 여기에 기부를 한 거 이런 게 문제가 돼서 1,000만 원 기부한 거 이런 거 문제가 돼서 벌금 500만 원이 2014년 6월에 확정이 됐고 이때 의원직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서산장학재단은 지금까지 한 2만 5천 명한테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주는 재단은 아니고요. 2만 5천 명한테 장학금을 뭐 한 300억 정도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뭐 100만 원 남짓 그 정도의 장학금을 소액 다수로 많이 지급한 주로 이제 충남의 학생들에게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9일 날 북한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죠.
이 이력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안 된 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지. 생각해봐요. 그거야 뭐, 당연히. 서산 같은 시골에서 13살에 엄마 찾아서 동생 데리고 상경해가지고 주경야독으로 정말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아마 이 위치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이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한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미국 비인가대학에 학위 취득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 자민련,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자민련에 16억 원의 정치 헌금을 했다가 그것도 위법 판결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제 회사 돈을 냈다고 해가지고 JP 김정필 씨한테 갖다 준 거죠. 그 돈을 국회의원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비례대표 했는데 당선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새누리 한나라당하고 이제 통합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19대 국회에 진출했다가 모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요.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대인관계를 엄청나게 돈으로 잘 관리했고요.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번 수사로 인해 검찰 수사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옳은 방법으로 살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되게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하필 왜 성완종일까? 근데 저는 우리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이 좀 전형적인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이분은 뭐 기업인으로서도 그 정도로까지 갔으면 발군의 대단히 능력과 거죠. 또 노력, 남다른 어떤 노력과 또 그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의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가능했던 그리고 또 그 험난한 건설업에서 30대 초반에 이미 그 중견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사람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손으로 해서 30대 초반에 중견기업 오너가 사실은 되고 자꾸 키워나가서 40대에는 이미 건설업회 부회장이면은 그게 보통 자리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기업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9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에 사실은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은 본인이 정말 공부 못한 게 한일이어서 좋은 뜻에서 시작한 면도 있지만 장학사업을 딱 그 출마 지역구에만 한정해가지고 그 포커스를 20년 동안 그냥 2만 5천 명 이상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장학금 받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면 2만 5천 명 확보됐다면 이렇게도 환산이 되는 건데 나쁘게만 볼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0년에 사실은 자민련 공천 신청했다 떨어지고 2002년에는 이제 김종필 총재로부터 30억 요구받았지만 지방선거 자금으로 16억이라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유죄 판결을 받았죠. 받았는데 아마 그 대가인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2002년에 16억을 내고 2004년 총선에서 그 당시 자민련의 그 비례대표 1번이 김종필 2번이 성완종이었어요. 근데 제가 1번을 떨어뜨린 사람이 제가 이제 김종필 씨 떨어뜨리면서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2008년에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고 2012년 선거 때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봐야 될 게 2012년 선거 때 막판까지 이분은 그 국회의원 예비선거 기간이 2012년이면 이분이 당선된 선거인데 막판까지 이분은 기호 1번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그래서 새누리당에 공을 많이 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의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홍준표 그 대표 최고위원에게 돈을 줄 당시에는 이분은 당적이 새누리당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뭐 한나라당이었고 근데 내부 공천에서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 선진자유당으로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그때는 선진자유당인가 이름이 선진당. 선진당으로 이제 개명이 됐습니다. 선진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회창 씨 당이었죠 그때. 당이었고 이완구 씨도 같이 있던 당이죠. 이 당인데 2012년에 막판에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으면서 여기가 옮겨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분은 이 기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정치 활동하는데 상당한 밑거름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썼죠. 또 정치하면서 갖게 된 권력을 가지고 기업 쪽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려는 그런 양동작전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혼합된 정경유착이 아주 전형적인 예네요.
자웅동체죠. 그렇죠. 그 사람 자연인 한 사람 속에 정치와 사업이 다 체현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뭐 정몽준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몽준 씨는 아버지 잘 만난 거고. 자수성가는 아니지만 그 돈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 그걸 보호하고 이런 건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여러 대 있죠. 예.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타겟이 됐을까? 짐작하는 거 없으세요? 이 신문에 보면 요즘 이제 사진들이 발굴돼서 나오잖아요. 박근혜 후보 선대위 해단식 사진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분만 혼자서 웃고 있어요, 막.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데. 딴 사람들 다 이렇게 무표정한데 혼자서 막 진정성이 있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보면 김용준 대법관 전 바로 대법관 뒤잖아. 하고 정몽준 의원 사이에 네.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제 흔히 알지만 그 자리가 있지. 사진빨을 제일 잘 받는 자리예요. 예. 아무나 못 앉는 자리야 거기. 이야기는 2012년 대선 당시에 친박 그룹 내에서는 이 사람이 상당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온갖 데 다 구명 요청을 했는데 다 외면받았어요. 왜냐? 제 짐작인데요. 검찰에서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이게 하명 수사잖아요, 지금. 연고가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네, 초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인맥은 학벌이에요. 혼맥도 없어요. 원래 부잣집 자제분이 아니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다 관계를 맺었는데 돈으로 관계 맺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어떤 신의 인간적 신뢰를 이 사람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는 의리 이런 걸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연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검찰 조직 안에 이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근데 이제 3월 17일 날 3월 16일 날 그 이완구 총리가 뭐 법무부 장관 네. 등을 대동하고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그 부정 비리 얘기하고 해외 자원 수사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그렇죠. 했고 그리고 3월 18일 날 경남 기업을 친 거예요. 바로 친 거예요.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계획돼 경남 있었죠. 기업은 리스트에 네. 다 올라와 맨 위에 올라와 기획 있어요. 수사에 여러 중에 이쪽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작정이 다시 되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좀 넘어선 어떤 판단으로 일단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결국은 어디를 먼저 칠 거냐는 그 칠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내사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사는 검찰이 다 하는 거죠. 검찰이 사실은. 내사를 여러 개 했겠죠. 여러 기업들을 내사했겠지만 이 기업이 맨 위에 오른 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국처럼 연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사람이 주류 기득권층 검찰을 포함한 거기다가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없었다. 청와대의 정치적 스크린까지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청와대 동의 없이 사실은 1번 타자를 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서로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데들은 빠지고 여기가 이제 들어섰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좀 더 짜네요. 이 사람이 잘한 거 없어요. 물론. 온 사방 정치권에 돈질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찍힌 이유는 그것이 이유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을 좀 첫 번째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경남 기업이었나, 왜 성완종이었나, 연고의 빽이 없었다 이 사람이 비주류 출신의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잘라낼 때 가장 후유증 없이 잘라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배신감을 토로하는 그렇죠. 게 인간적 신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돈을 엄청 썼거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썼고 쓴 사람들에게 구호 요청까지 했는데 그럼요. 구조를 안 해줬다는데 그렇죠. 그냥 배신감. 구조를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짐작하기에는 섭섭하게 한 것 같아요. 구조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힘이 부족해서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 원한을 품지 않는데 뿌리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나를 MB맨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 하던 반론은, 날 예. 그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MB맨은 아니다 이제. 피해자인데. 자, 그 의문이 두 번째 하필이면 왜 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사람이 경향신문 인터뷰로도 얘기를 했고 리스트를 메모로 남겼어요. 물론 예외가 약간 한 명 있긴 하지만 친박 일색이에요. 예. 성완종 리스트 하필이면 왜 친박 일색인가? 이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친박만 있을 리가 없어요. 전부 MB 정권 때 MB 정권 실세들도 받았을 거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본선에 갔을 때도 또 이 사람이
안 했겠어요? 당연히 다 했겠죠. 돈으로 왼수진 사람 없이 다 관계를 맺어간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데요. 근데 왜 리스트에는 친박만 남겼나?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하필이면 왜 친박 일색인가? 보면 시신 상위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 여기 보면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그다음에 부산시장, 이건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을 말하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2억. 그다음에 현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 허태열하고 김기춘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요.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이 사람 이름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만 나와 있어요. 액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명 요청을 한 건 사실 지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했다,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요새 자수하는 분도 많아요. 예, 스스로 이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구명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통화 사실을 인정했고요. 등등.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과거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연고를 맺어오고 돈을 준 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명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니들이 나한테 빚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친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 정부 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구명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친박의 구명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뿌리쳤다는 거죠. 내가 알아볼게. 알아봐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냉정하게 변호사 대동하고 수사받아라. 잘 조사받아라. 이런 정도 했거나 난 못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나 그랬겠죠. 친박 안에서는 한 명 있죠. 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성완종 씨가 돈을 준 것이 오직 친박뿐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네. 이분이 뭐 큰 보험 작은 보험 다 드러났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100명에게 150억을 최소한 썼다고 하니까 뭐 광범위하게 존재하겠죠.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어차피 구명 요청은 친박 쪽에다가 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또 받은 사람들도 살아온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 전에 또 해줬겠죠 다들. 그렇죠. 뭐 그때 이제 이 의리 자기가 본인이 말하는 의리 이런 걸로 맺어져 왔겠죠. 그런데 이 친박들은 이 기획수사 하명수사로 시작된 경남 기업에 대한 수사, 성완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도움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다. 비교적 간단하게 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너 혼자 지고 가소서 없어 희생양 만들려고 한 거잖아. 예, 친박에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다룰 때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이완구 총리가 저런 얘기한다. 아니 그거 알아요. 그 사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거울에 딱 그 정면에 이완구 총리가 딱 보여요. 제목이 뭐냐면 부정부패와 정면으로 맞닥뜨린 정면으로 대결하는 이완구 총리. 자화상이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 이게 이제 MB 정권과의 차별화인데 기본적인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직접 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 주변을 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 그 선을 이제 외과 수술하는 식으로 그 검찰총장 표현에 따르면 외과 수술하는 식으로 정밀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대상자를 잘못 고른 거예요. 신경외과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이게 지금 엄청 잘못 고른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수성가형 시골 출신 기업인 출신 정치인 이런 정도로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검찰이 엄청난 실수를 했던가. 근데 검찰이 쉽게 말하면 이분이 지금 자살을 하지 않았으면 묻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 검찰에서는. 아,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고른 그렇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아니 뭐 자살을 하지 않고도 다 공개할 수도 있죠. 그거는. 네 번째. 근데 왜냐면 일단은 구속영장 신청이 되거나 이러면은 사실 자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뭐 그 전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영장실질 심사에 안 간 이유가 거기 가서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폭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건 당연한데 제 얘기는 이미 그 전에 그 며칠 전부터 이 사람이 이 결단을 하고 주변하고도 상의하고 뭐 이렇게 서류 정리도 하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냥 공개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달라요. 그 그러니까 질문은 반드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난 보지는 않아요. 제가 준비한 하필이면 왜 네 번째 하필이면 왜 죽음으로 싸웠나. 그래, 그 얘기 나중에 있습니다. 네. 좀 이따 하고요. 이 세 번째 하필이면 왜는 하필이면 왜 마지막 인터뷰를 경향신문하고 했는가.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먼저 전화를 걸어서 경향신문 기자에게 전화 인터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보도해달라고 아주 누차에 걸쳐서 그다음에 녹음을 하라고 지시를 녹음을 했고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했어요 또.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의도하고 경향신문을 선택한 거예요. 왜 경향신문을 택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향을 택했다고도 보고 만일에 그 새벽 6시에 통화를 했는데 미리 또 그때 통화하자고 약속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건 것 같은데 그것도 평소에 좀 약간 안면이 있는 부장 기자한테 그렇죠. 그 건 건데 만일에 본인이 뭐 이거는 그냥 짐작이지만은 그 시간에 어떻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를 많이 못 받았다 통화가 안 됐다면 다른 사람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뭐 경향이나 한겨레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 독립적인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는 그 외압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진실을 좀 파헤칠 만한 어떤 그런 신문을 택하지 않았을까. 다른 신문 같으면은 그게 부장한테 보고 사장한테 보고되면서 사망했다 이러면 그냥 덮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한결의 경향 그러니까 왜 한겨레가 아니고 경향이냐 이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성완종 회장의 어떤 정치적 거치나 이제 그 노선을 보면은 좀 가깝지 않은 언론이지만 그렇죠. 이 죽음에 이제 임박한 절박한 심정에서는 어찌 보면 믿을 만한 언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서 집행자로 경향신문을 고른 거예요. 네. 이 유언이거든요. 이 50분 인터뷰는 사실상 성완종 씨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이 경향신문 기자예요. 누구도 이 경향신문 기자를 제외한 누구도 이 성완종 씨와 대화 못했어요. 통화가 끝났을 때가 약 7시경이잖아요. 지금 오늘 그거는 좀 있긴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는. 사망 추정 시간이 되게 8시 반 9시경으로 지금 국가수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화 끝나고 한 2시간 있다가 목숨 끊은 것으로. 제가 그 대목이 참 놀라운 게 사실은 자살이라는 거는 누구나 결심할 수는 있겠지만 뭐 쉬운 결심은 아닌데 결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어려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자수한다는 예. 그리고 그거는 정말 이게 감정까지 그 아주 최고조로 극단화됐을 때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순간적인 상황이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너무 침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분이 집에서 출발한 게 5시 새벽 4월 9일 새벽 5시 10분이에요. 그리고 북한산에 도착한 거는 이제 새벽이니까 금방 도착했겠죠. 5시 22분에 도착한 걸로 CCTV에 나와요. 나오고 경향신문과는 평창동에서 전화로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게 아니에요. 6시에 시작해서 6시 50분에 마쳤는데 메모는 집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통화를 한 사람 말에 의하면은 메모를 보면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는 이미 집에서 작성해서 나온 거고. 통화용 메모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메모 이외의 사람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메모에 등장한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메모에 없는 정보가 녹취록에는 다 당연히 있죠. 50분을 못 들은 거죠. 특히 액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많을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 양반은 집에서부터 자살을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은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 인터뷰를 끝내고 1시간 반 만에 결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때문. 그래서 이 경향을 택한 거는 여하튼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없는 매체를 택한 거예요. 그런 거죠.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없는 매체 중에서 공신력이 어느 정도 높게 있는 매체. 한겨레나 경향을 고른 거죠. 볼 때. 경향을 골랐고요. 그건 이제 명백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정황을 보면 자살로 대항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기로 계획을 짰고
그 인터뷰에 필요한 메모를 해서 나왔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통화를 했고요. 통화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경향신문이 녹취록을 지금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언론 자체의 어떤 오랜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공개했을 때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검찰이 움직이고 그렇죠. 이제 정부가 대응할 걸 봐서 오히려 그 진실의 일단을 비추면서 이 대응을 갖다가 이렇게 전술적 거죠.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근데 언론사가 그래도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언론사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깔 수가 없는 게 까게 되면 거기 명예훼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보도하는 부분에 대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그 질의할 때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무슨 골프장에 가셨죠. 네. 이러면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걸 부인해야 될지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다 안 보여주고 일단 여기서부터 거짓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신실하게 그 대응하지 못하다는 걸 또 만천하에 폭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전술적으로 그건 실제로 형사들 바로 검찰이 수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청문회에서 그감 당해봤는데 그때 박재환 그 지경부 장관 나중에 MB정부 때 그때 복지부 위원이었는데 복지위원회 위원이어서 저보고 그 지난 3년치 그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뭐 의심가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뭐 특별히 의심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떳떳하면 다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서 밥 먹고 이런 거 다 봐서 뭐 하시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이게 덫을 놓는 건데요. 이게 지금 경향신문이 이렇게 하는 거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쟁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종편에서 경향신문을 엄청 공격하고 나섰거든요. 언론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라.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입장이 나왔죠. 다 공개하겠다 그랬죠. 아니죠.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에. 근데 언제 제출하겠다는 없어요. 검찰이 다 제출하겠으면 우리도 다 전체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경향신문이 뭐라고 입장 표명을 했냐면 경향신문의 기본적인 방침은 진실을 밝히는 거다. 그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 성완종 씨의 죽음과 죽음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된 이 여권 실세들과 들의 이 부패 스캔들, 정치 자금이 되었던 뇌물이 되었던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진실이 최대한으로 규명될 수 있도록끔 이 녹음 인터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알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정당하다고 보고요. 저도 정당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 검찰이 지금 여당 원내대표까지 특검을 얘기할 정도로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자업자득이죠. 검찰이 신뢰를 받는다면은 바로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아침 어제인가요? 뭐 자기가 외압을 다 막을 테니까 엄정하게 수사하라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외압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검찰이 지금 박정권하고 한 몸인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통해가지고 그렇죠. 민정라인 통해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빨리 공개하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야금야금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메모지에 보면 이 딱 날짜가 있는 거는 김기춘 실장밖에 없어요. 그 이제 유럽 방문해가지고 사진 찍힌 날. 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사진이 나온 날짜고 액수만 있죠. 나머지는 액수가 있고 끝에 둘은 액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보가 그 메모지에 다 들어있지를 않아서 지금 이완구 총리나 또는 이병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곤란한 상황이에요. 뭐 난 돈 받은 적 없다 이랬다가 나중에 인터뷰 녹취록에 돈 받은 액수나 일시 장소가 나온다는 거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거든. 이 공직자가 거짓말 논란에 또 추가적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첫날은 다 부인하는 식으로 나왔다가 이틀째부터는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다. 아는 사이이긴 하다. 만난 적은 있다. 구명 요청은 받았다. 요렇게까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변할지 되게 궁금하죠. 아니 이것이 저는 검찰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검찰이 경향신문에게 물론 자료는 꽤 중요한 자료, 핵심적인 줄 의무는 없어요. 경향신문이 그거를. 그래서 제출을 요구할 권리는 있어요. 검찰은 뭐 수사 주체로서는 그 권리는 있는데 그 요구를 갖다가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이분이 그 시신이 발견된 것은 그날 9일날 오후 3시 23분인가 이렇게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찰 이제 증거 수집견을 투입하고 30분 만에 찾았죠. 시신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맨 먼저 이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그 흩어져 있는 몇 개의 유류품들 뭐 신발이니 안경이니 뭐 등등 또 핸드폰 중에 하나는 몸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걸 이제 폴더가 열린 채로 떨어진 거 하면서 몸을 수색하다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이 문제의 금품 메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거 보는데 시간 걸렸겠어요. 글자 뭐 50몇 자밖에 안 되는 거 보고 다시 그 집어넣고 검찰에 인계하면서 무엇을 인계했는가에 대한 메모가 또 있어요. 인수인계니까. 그래서 이 메모지가 1번으로 들어가요. 메모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8가지인가 7가지를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은 이미 그날 오후 한 4시경부터는 이 메모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 오전에 경향신문에서 인터넷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이 가만히 있은 거예요. 검찰이 사실은 한 20시간 정도 지난 후인 10일 날 오전 10시경에서야 검찰 브리핑을 통해서 메모 내용을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20시간 동안 뭘 했는가? 특히나 경찰한테서 이 시신에서 가장 가까운 분은 유족이잖아. 그렇죠. 유가족들은 경찰로부터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도 듣고 물품도 전해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메모지 어디 있지? 경찰은 검찰에 줬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메모지를 달라 그랬어요. 못 준다 그랬어. 수사 중이니까 못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기나 하자. 못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지도 그렇죠. 모르니까 볼 권리가 즉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복사라도 해달라. 복사도 못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거부한 검찰이 그럼 그 내용을 보고서 뭐 했겠냐. 저는 경향신문이 4월 10일 날 아침 보도를 안 했으면 그냥 묻었죠. 이거는 이 메모 쪽지는 지금 증발했을 겁니다. 그렇죠. 없어져. 산화해가 태워버렸을 거예요. 이 증거 은닉의 그 혐의가 사실 검찰에게 있는. 그래서 근데 청와대는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바로 갔죠. 민정 라인으로 바로 갔죠. 왜냐하면 4월 10일 날 아침에 그 문제의 첫 보도 경향신문 보도에 보면은 김기춘, 허태열 씨가 부인하는 인터뷰가 나와요. 그 인터뷰를 언제 했는가? 바로 9일 날 했어요. 9일 날 오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9일 날 오후에 우리 국민은 검찰이 숨겼기 때문에 메모지 내용을 몰랐지만 경향신문 기자들은 확인을 하고 있었죠. 경향신문 기자들은 당사자들에게 묻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사람 그럼 김기춘 씨가 나한테 질문이 왔다? 그러면 전화 끊은 다음에 청와대에 질문을 했겠죠. 바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메모지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메모지에 있는 의혹의 대상자에게 검찰총장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렇죠. 실장님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첫날부터 범죄 행위를 해서 그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수사가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저는. 자, 이제 눈에 안 봐도 눈에 다 보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안 봐도 비디오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말이 달라지는 거. 이건 이런 맥락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눈여겨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필이면 왜? 네 번째가 검찰 수사 하필이면 왜 죽음으로 대항했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게 원래 시작된 거는 왜 경남기업이냐라는 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검찰에서 나온 거는 성공불융자금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성공불융자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죠. 그죠?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해외 자원 투자 많이 하라고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안 갚아도 전체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성공하면 이자 쳐서 갚고 실패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받은 회사 중에 재무 구조가 부실한 회사를 고르다 보니 경남기업이 걸려든 것이고 경남기업을 수사하다 보니 성완종 씨가 회장이라 실제 오너라서 이런 비리가 확인되었다. 이게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이에요. 물론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온 정식 브리핑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거를 이 사람은 다 그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대주주일 따름이지 전문 경영인이 있어서 자기는 알지 못했고 그다음 성공불 자금은 사후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딴 데 쓴 적이 없고 뭐 이 등등 해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다 해명을 했는데 왜 목숨을 끊었냐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수사 과정에서 예. 특히나 이제 이분이 그 검찰에 보면은 일종의 그 소환해가지고 출두하는 형식으로다가 구속되지 않은 채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조사 받으러 갈 때 얼굴 표정과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이 180도 달라요.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굉장히 여유 있는 그거는 물론 이제 속은 타지만 애써 여유 있는 그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올 때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안에서 어떻게 당했든 간에 밝은 표정으로 나는 여전히 무죄임을 확신한다 뭐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날 조사를 받고 밤에 나올 때는 완전히 표정이 예. 소위 맛이 간 얼굴이. 예. 사색일에서 나왔죠. 그건 안에 들어가서 이미 자신이 이제 구속된다는 걸 갖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뭐 일간 보도되고 있는 건 딜 예.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분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회사 분식 등을 감춰줄 테니까 다른 어떤 검찰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얘기해 달라는데 자기는 불 게 없다는. 그러니까 네 친구 하나 불면 너는 빼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좀 친여 일부 신문에 의하면은 그 참여정부 때 2번 사면 사면 당했을 때 누구에게 돈 줬냐 그거 대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글쎄 구명하려면은 그거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살려면 만약 그게 사실이면 참여정부 때 2번 특별사면을 받은 경위 누가 도와줬냐 이거에 대해서 불면 봐줄게 라고 딜 제안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안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당장 응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자원외교 비리에 관해서 시인하면 개인 비리는 봐줄게. 이게 또 하나의 딜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기는 뭘 인정하고 말고 뭐가 손에 뭐가 있어야 그걸 주고 이걸 받는데 줄 게 없었다.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제 녹취록에 좀 더 나중에 공개되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죽음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허리우드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 주로 마피아들, 살인 청부업자 등장하고 이런 영화 보다 보면 가끔 살인 청부업자가 의뢰를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경찰에다가 제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화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그런 사람인데 면책을 조건으로 이걸 제보를 해줬는데 그냥 집행하고 돈 받지 왜 이거를 집행을 안 하고 그랬더니 난 여자하고 애들은 안 죽여요. 그렇게 얘기해요. 살인 청부업자도 여자하고 애들 의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의뢰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는 성공불용자금으로 조사를 시작했고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이 성완종 씨의 부인이 이 경남기업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를 경남기업하고 이 계열사 사이에 부당거래가 있어서 돈을 빼먹었다. 이걸 가지고 부인을 걸어넣었어요. 별건이죠. 별건으로. 그다음에 그 아드님이 있는데 아마 아버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장기간 썼나 봐요. 월 200만 원 정도. 예. 사실 많이 쓴 건 아닌데. 예,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렇죠. 회사 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이 회사 법인카드로 돈을 쓰는 건 불법은 불법이에요. 명백히. 그리고 이제 계열사 부당거래 부인 엮어놓은 거는 그거는 부당거래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 사람이 하고 그리고 서로 부당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법인카드 불법 사용은 이건 할 말은 없어요. 그 아들한테 그렇죠. 회사 카드를 근데 사실 큰 건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법인카드 불법 사용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다 하는 건데 왜 나만? 왜 나만 그러냐? 그리고 나를 엮어넣는 거지. 왜 가족까지 마누라하고 애들을 건드리냐?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한 스타일의 남자, 성공한 남자에게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이 인질로 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그 사건 때도 그 영향이 있어요. 물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
또 결혼한 딸, 뭐 그다음에 그 권양숙 여사 다 걸어놨잖아 전부 다. 그뿐만 아니라 조카들 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분이 사실 그 19대 국회의원으로 아직 이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그 이제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이분은 주로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덧 경남기업 살리는 것은 이제 무망한 일이 돼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자원외교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구속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 보니까 너 더 안 불면 시인 안 하면은 당신만이 아니라 아들 부인까지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검찰이 주로 별건 써서 하는 방식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게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까지 다 집어넣는다. 이제 그러니까 시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이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의 반발감이 더욱 커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의 대응이 내 모든 것을 불살라 가지고 내 가족까지도 다 불살라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는 아니다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몸을 던지면서 내 한 몸 던지면서 타격도 주고 가족도 보호하는 두 가지를 다 노리는 어떤 그런 걸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남자예요, 이 사람이.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돈질을 해서 정치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이 사람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인간적으로 이제 신뢰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권력기관에 있어. 근데 권력기관에서 나를 안 빼줄 뿐만 아니라 나를 올가넣기 위해서 내 처자식을 다 올가넣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을까? 대항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울티마 라치오, 그러니까 라틴어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후의 수단으로 뒷받침하면서 경향신문 인터뷰를 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굉장히 비극적인 거라고 보고요. 하필 왜 죽음으로 대항했나. 여기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가족을 볼모로 잡은 것이 굉장히 컸다. 이 검찰총장은 외과 수술식으로 진단 정확히 해서 상처 부위만 암 부위만 도려내라 이렇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검찰이 한 수사 방식은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로 치면 평소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 위반도 좀 하고 과속도 좀 하고 뭐 해요 사람들이. 근데 내비게이션 딱 기록 복사해가지고 이 사람 지난 1년치 운전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모든 속도 위반 기록을 다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내 차를 몰아본 적이 있는 우리 집사람, 우리 딸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이 이거는 이성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아무 국민도 그걸 안 믿지만 기존 수사팀 완전 배제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메모를 들고 이게 메모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용이고 그걸 가지고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인터뷰를 위한 준비가 또 있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이 인터뷰만 가지고 증거가 되기 어려우니까 측근들 통해 분명히 자료들을 준비해놨고 그 준비된 자료들을 메모에 적어온 거고 그걸 갖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터트린 게 아니냐.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하고 이병기 비서실장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15번 전화해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고 그때 성완종 씨가 억울하다고 했던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그 친구들. 본인 말대로 이완구 총리가 평소에 성완종 씨와 별로 관계가 안 좋고 또 뭐 신세진 일도 없다면 15번 전화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똥줄이 탄다는 얘기죠.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아니면 말고 가상적으로 나한테 돈 얼마 줬는데 그 돈 얼마 준 거 날짜하고 장소하고 이거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그게 걱정이 됐을 수도 있다.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나는 웃기는 게 막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강압적으로 내가 총리인데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고 뭐 그전에 뭐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이러면서 소방관들에게 전화 건 사람 이런 뭐요 거. 그런데 제가요 이 묘한 그 기사의 한 자락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이제 4월 9일 날 오후 3시경에 이제 이 자살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경향신문이 막 특종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이름이 두 이름이에요. 김기춘, 허태열. 근데 경향신문이 어떻게 그 취재를 했는가를 밝히는 대목에서 이런 게 있어요. 0600 새벽 6시에 경향신문 인터뷰 시작.
그리고 물론 그 앞에는 05시 22분 택시로 북한산 도착. 그다음에 6시에 경향신문사 신문 인터뷰 시작. 그다음에 0650이 경향신문 인터뷰 마친 시각이잖아요. 예. 그 기자의 인터뷰한 분에 의하면은 근데 거기다 0650 해가지고 성한종 회장이 검찰 수사 기록 챙기라고 회사 직원의 전화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손에 있는 2대의 핸드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핸드폰을 조사하면은 뭐 누구와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화인가는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게 아직 발표도 되기 전에 바로 그 4월 10일 날 아침 그 첫 보도에 0650 검찰 수사 기록 챙기라고 회사 직원에게 성한종 회장이 전화. 이거는 성한종 회장이 전화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갈 테니까 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곧 검찰 우리 회사 직원하고 얘기한다라는 얘기까지를 경향신문에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아니면은 그게 자료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하고 내가 회사에 전화해 놓을 테니까 누구 만나서 자료 받으세요.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향신문에 아직 밝히지 않은 그 분량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메모지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렇죠. 이것 이외에 다른 이걸 이제 입증하는 많은 어떤 물건이나 사연들이 그에 담겨 있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그 성한종 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괜히 확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문제의 본질만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거저거 다 터뜨린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사람만 찍은 그렇죠, 거예요.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성한종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잘못 다룬 게 그 짧은 기간에 4월 3일 날인가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그 며칠 동안에 구명을 하면서 전화 통화한 걸로 확인된 사람의 직급을 보세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서청원 전 대표, 김무성 현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하고도 통화했을 걸로 보여요. 지금 이거 봐서.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대통령만 빼고 사실 다 통화한 거거든. 그렇죠. 아무나 전화 근데 대통령도 몰라요. 근데 사실 모르는 거고 우리가. 대통령 어차피 전화를 안 받는데. 그리고 이병기 씨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 김기춘 실장한테는 그 병정동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죠. 10만 불 가지고 찾아가겠어요? 우리로서는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통화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색해가지고 2006년 9월 26일 날 조선일보에 그 베를린 방문했을 때 박근혜 김기춘 사진 있는 것까지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메모지에 적혀 있죠. 그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허태열 씨한테 준 돈이 수차례에 걸쳐서 7억이에요. 그러면 그 뇌물 한 번만 준 사람이라면 기억하겠지만은 150억을 100명에게 뿌린 사람이 다 어떻게 기억해? 한 명 한 명에게 언제 어떻게 좀 기억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장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부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게 네 번째 왜 하필 죽음으로 대항했나 이거고요. 이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마지막 하필이면 왜 다섯 번째인데 하필이면 왜 이 사람들인가? 이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 이 사람은 경성 캠프 2012년도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경성 캠프의 직능본부장이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에요. 네. 직능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예. 직능이라는 게 다 이제 여러 뭐 기업이라거나 각종 이제 뭐 이익단체들 이게 이렇게. 그거잖아요. 이게 무슨 선거 캠프에서 그 명함. 예. 근데 재밌는 게 허태열 씨도 2007년에 직능 총괄본부장이에요. 예. 허태열 씨는 7억 이거는 2007년 경선 캠프에 직능 총괄본부장일 때 받았고요. 홍문종 씨는 당 사무총장도 지낸 사람이지만 왜 이 사람이 돈을 줬냐 하면 201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거액을 준 사람들을 보면 유정복, 홍문종, 허태열이 다 경선 캠프 혹은 본선 캠프의 조직 파트 담당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밑에서 그 여기저기 직능단체 돌아다니면서 표 모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주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잡비로서라고 준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직 공금을 준 거야. 공금을. 대선 자금을 준 거죠. 그렇죠. 이 돈의 성격이 하필이면 왜 이 사람들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고 박근혜 후보의 선거 자금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이제 이 부산시장 지금 맡고 있는 분이 그 이 선진당하고 그 새누리당이 통합할 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선진당 이 성완종 씨는 원내대표였고 이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협상 교섭의 파트너였다. 뭐 그런 관계가 아닐까. 기본적으로 참 미담이죠. 네. 뭐 서로 당 통합 협상해서 서로 알게 되면 한 2억 탁 주고. 우리는 왜 그런 파트너를 못 만난 거야? 우리는 그냥 2,000원짜리, 2만 원짜리 밥을 사죠. 돈 많이 쓰면. 2만 원짜리도 나는 못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분 있잖아요. 예, 이제 아니 우선 보면 유정복, 홍문종, 허태열을 보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금이에요. 공금 대선 캠프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1대 1의 3대 비서실장이 됐어요. 돈이 경선 캠프의 핵심적인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친박의 이 양반 표현으로는 메인. 그 친박 메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뭘 했는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메인 중에 메인들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김용준 선대위원장하고 정몽준 선대위원장 가운데 2열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허태열 씨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만나는데 또 이렇게 입장료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럼요. 소개료. 뭐 그냥 소개했겠어요. 아, 이분이 평소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예, 그건 이렇게 하니까 수수료예요, 예, 수수료. 수수료죠. 예.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10만 불도 사실은 김기춘 씨 독일 간다고 무슨 10만 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당시 대표를 모시고 가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돈들이 누굴 향한 돈이냐 이거죠. 조건만 나면. 우리가 택배를 보면은 수취인이 따로 있고 택배를 받는 사람은 또 수취인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취인은 제가 볼 땐 박근혜라는 이름이 아닐까. 이제 경유 예. 또는 참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있는 그리고 또 뭐 택배 경비실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잠깐 맡은 사람들. 이분들은 경비실. 예. 근데 이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떼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하필 왜 이 사람들인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친박 주류 그리고 박근혜 캠프의 조직 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만 돈을 준 건 아니고 이 성완종 씨가 자기가 신의를 가지고 신뢰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쪽지에 남긴 거는 전부 친박 핵심과 박근혜 선대위의 조직 라인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결과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또 자기가 이제 죽음을 결심했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여기다 찍은 거예요. 근데 서병수 씨가 들어간 거는 좀 의외예요. 부산시장. 그다음에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이게 눈에 띄는 게 홍준표 경남도지사예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일단은 서병수 씨처럼 그 현직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정부에게 타격을 주는 타격을 주고 싶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박만 골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면 친박을 고른 이유도 뭔가면은 친박이어서라기보다는 박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친박을 거론한 것처럼 친박 아니지만 박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현직 경남 도지사하고 또 최근에 왕성한 활동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뭐 나온 얘기에 의하면은 2011년도 당 대표 경선 때 돈을 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이분이 굉장히 그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예요.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많죠. 예,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거는 딴 사람들한테 돈 준 사람이 많을 텐데 하필 왜 홍준표를 왜 찍어넣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특별히 그 녹취 노록에 좀 나오는데 실제로 그때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갈 결국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의원직 박탈되는데 그 재판 잘 받게 해달라고 전화를 건 거는 있다고 홍준표 지사가 최근에 이제 밝힌 거죠. 자, 여하튼 홍준표 지사한테 돈을 줬어요.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 물론 검사 출신이고. 근데 왜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을 다 쓰지를 않았는데 뭐 때문에 서병수 부산시장하고 서병수는 이름은 안 썼지만 부산시장이라고 써놓고 말로는 다 했겠죠 아마. 그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 왜 넣었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나서 이 목숨 끊는 거를 결심할 때까지
구명을 요청하는 여러 과정에서 이 홍준표 지사나 서병수 시장이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섭섭하게. 말로라도. 그렇지. 아이고 성 회장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 정부에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분이 그 자살하기 사흘 전에 그 홍준표 지사한테 돈을 줄 때 심부름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했다는 거죠. 만나가지고 그때 내한테 받은 돈을 중간에 안 떼먹고 확실히 전했느냐 확인까지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확인 거예요. 사살을 한 그거는 굉장히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거죠. 서병수 시장도 아직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뭔가 녹취록선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이걸 빼주지는 못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신뢰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줬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내가 참 지금 힘이 없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힘 써볼게 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대신 전화도 좀 넣어주고 빠졌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넣은 것 같은데 웃기는 거는 이 8명 중에 검찰 수사의 1차 대상이 누가 될까요? 가능성으로 볼 때? 홍준표죠. 예, 뭐 다들 뭐 홍준표. 그러면 이거 너무나 확실하잖아. 지금. 관계인이 있기 때문이죠. 관계인. 아니, 친박이 아니잖아, 홍준표는 우선. 아니, 뭐 친박이 아니니까 더욱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쾌감을 느낄 어떤 또 뭐 안 된 말이지만 그런 또 대상이기도 하고. 아니, 진 교수가 트위터에 보니까 그 애들 밥 다 뺏어놓고 자기는 뭐 성완종 무상급식 받았다고 썼던데 1억 원씩이나 무상급식. 이분이 또 혹시 뭐 만일에 하나라도 가게 되면은 무상급식 받게 되면 또 그 교도소에서 주는 무상급식 거부할지도 몰라요. 아니 교도소 적자 날까봐 뭐 진주 의료원 적자 난다고 폐업시켰는데 그러니까 사식 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교도소다 하더라도 지사까지 지낸 분한테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분들은 따로 이제 돈을 좀 받고. 그러니까 급식은 똑같이 가야 똑같이 교도소에 살아도 재산이 많고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은 사식으로 사먹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돈을 절약해서 거기서 이렇게 검정고시 보거나 이런 분들을 한테 쿠폰을 주는 거지. 불우재소자를 지원하는. EBS 4월 10일 날 낮에 그때만 하더라도 김기춘 허태열 인터뷰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검찰에서 이제 그 메모지 공개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홍준표 1억이라는 말밖에 안 나왔는데도 홍준표 지사가 그날 낮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배달 사고 가능성을 암시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미 그 중간에 그 배달한 분 있죠. 그분이 이제 성완종 회장을 만난 다음에 또 홍 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가 있어서 이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야, 이거는 100년 후에도 사극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결국은 나는 이 문제를 갖다 배달사고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홍준표 씨의 생각일 따름이고 지금 이 8명의 명단 중에서 가장 손쉽게 검찰이 쳐낼 수 있는 게 홍준표 지사예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회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면회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는 하여튼 고문은 반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하필이면 왜라는 질문만 다시 반복하면요. 하필이면 왜 경남기업과 성완종부터 시작했나?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두 번째, 성완종 리스트는 하필이면 왜 친박 일색이냐? 세 번째는 마지막 인터뷰를 하필 왜 경향신문하고 했나? 네 번째는 검찰 수사 하필이면 왜 죽음으로 대항했나? 다섯 번째, 친박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이 사람들한테 줬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왜 그 액수 안 적힌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2가지 가능성이 있죠. 현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 대표님은 박한테 타격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아닌 쪽이에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애정이 있어요. 애정을 이렇게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는 게 아니고 친박의 인간적 신의를 배신한 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현직 국무총리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현직 비서실장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액수 일치령을 특정해서 하게 되면 너무 타격을 많이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박에게 타격을 준다는 거는 친박 그런 사람들 김기춘 타격받으면 박한테 타격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분의 목표 중에 하나는
좀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죽음으로써 가족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가족을 구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면 그래서 다 공격해버리면은 그런 것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 가족까지를 다 불태워서라도 나는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나 한 몸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별도의 장부가 있을 가능성은 끝까지 암시하면서 그 장부는 끝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 건 같은 경우에는 액수를 안 적은 것은 이건 내가 따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수를 봐서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는 아직은 것이다.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일감으로 오는 거는 박 대통령한테 너무 심한 타격이 바로 가는 거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피하고 싶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그 동기는 아마 노 대표님 짐작대로 가족 문제일 수 있어요. 예. 그럼 마지막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원외교 비리 수사 어떻게 되나?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톱이죠. 지금 진행 못합니다. 예.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당내 친이계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서 아주 날선 그렇죠. 발언들을 계속 이제 이 표창 던지듯이 하고 있는데 자원외교를 사실 수사하게 되면 사실 그 주로 친이 연관 기업 내지 그런 인사들이 더 많이 걸리게끔 돼 있는데 제일 손쉽게 여긴 1번 타겟을 지금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뭐 적진을 향해 쏘는 크레모아라고 눌렀는데 크레모아 방향이 아군 진영 향해 있었던 거예요. 대형 폭발 사고가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수사하다가 국내 자원 수사로 국내 자금 수사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 방향을 바꾸지 힘들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처음에 근데 공익적 관점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못 이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자기 정권의 몫이 되겠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1막 1장이라니까요. 이 드라마는 3막까지 있고요. 각 1막에만 해도 한 챕터가 장이 한 3개쯤 있을지 몰라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는 뭐 2편, 3편도 있을 수 있다. 계속 우리 저 타임라인이 몇 주 동안 이 문제만 다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1막 있습니다. 시작됐고 2막, 3막이 있을 수 있고 더 나가서 2편, 3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저거 텔레비전 사극이 장사가 되겠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문화예술의 발전에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그렇지. 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고찰도 못하게 되고 그렇지. 이것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들 생각하면은 아니 뭐 이 앞에서 어떤 그 문학적 상상력이 이 앞에서 뭐 명함을 들이내밀겠냐고.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의 모든 문학적 상상력이. 큰일 났어. 우리 막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문화상품의 기반이 이 국내 심장부에서 위협받고 있는 이 참혹한 정치적 현실. 이게 한류죠, 뭐 사실. 근데 이것이 또 나중에 수많은 또 영화와 소설에 또 아이디어를 주면서 어떻게 소설이 현실을 따라가겠습니까? 소설은 현실을 반영할 뿐. 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썹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노회찬의 증문즉답. 노회찬의 증문즉답. 오늘은 2개의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노회찬의 증문즉답. 사연캐스터 임은성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네이버 정치카페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방화복을 입고 컵라면을 드시고 계시는 소방관 분의 사진이었는데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뉴스를 보니까
사비를 털어 개인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긴급 출동 시 발생한 사고에도 소방관 개인이 물어내야 하며 사고로 순직해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절된다고 하던데 소방관 분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소방관분의 인터뷰를 보니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지방직인 소방관 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가직 전환이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회찬 전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온 국민들이 가슴 먹먹하실 텐데요. 사실 나라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또 우리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제 소방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어떻게 안 될 것이냐, 그분들이 국가직 전환을 매우 강하게 요청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힘든 일인가, 그것이 또 어렵다면은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소방관 평균 수명 몇 세인지 아세요? 한국 소방관 58세입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방관 29분이 순직했고 또 직무상 스트레스로 지난 4년 동안 25명이 자살했어요. 조직 직업 만족도 최하위 조직입니다. 근데 신뢰도는 되게 높잖아요. 가장 높죠. 국민 신뢰도는 소방관이 최고던데. 최고 높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분들이 바로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최하위인 조직, 그다음에 임용 5년 이내에 얼마나 이직하는가, 그 이직률이 20%나 되고, 그다음에 OECD 평균 소방 업무에 대한 국비 지원 정도가 70%인데 우리는 국비 지원이 3 내지 4%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방직 지방 재정으로 하고 있는 지방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사실은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방에서 제대로 그러면은 재정 충당을 해주느냐, 그게 아닌 거죠.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왜 지방, 원래는 국가직이었어요. 근데 왜 지방직이 됐느냐? 그거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소방이나 교육이나 또는 경찰 업무 중에 일부 교통경찰 이런 것들은 다 지방 사무로 하기로 법제화가 됐던 겁니다. 다만 법제화가 됐지만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지 못하고 일단은 왜냐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미루고 있다가 하나씩 지방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넘어간 것처럼 이것도 소방도 지방직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갈 때 준비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소방직 같은 경우에 소방 사무를 위해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 소방대원을 많이 뽑으면은 그만큼 일반 공무원을 적게 뽑아야 돼요. 이게 TO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TO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늘 인력 부족은 결국 현직 소방관들의 어떤 과로. 또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인데, 이제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지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소방에 대한 재정이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라면으로 때우고 불 끌어다니고 그런 일이. 그리고 게다가 여기 또 부정 비리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소방 화재 진압할 때 그 장비 드는 거 있잖아요. 불량 시험 안 받은 그 방화복 납품했다가 지금 방화복이 없이 몇 달째. 지금 방화복을 갖다가 한 10,000개 정도가 불량으로 판정됐는데 아예 19,000개 모두 다를 갖다가 이렇게 폐기하도록 회수를 해갔는데 불나면 이제 뭐 어떻게 갑니까? 아직 없이 하고 있대요, 지금. 없이 하고 있는. 그리고 장갑 같은 거는 안 되니까 본인 돈으로 장갑을 사서 무슨 의용 소방대도 아니고, 의용 소방대라도 장비는 줘야죠. 네. 장비는 물은 주는지 모르겠어요. 불 끌 때. 정말 뭐죠? 물세도 따로 개인적으로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광복 70주년을 맞아가지고 군인과 소방관 그 소방복 위에다가 태극기 찍찍이로 해가지고 태극기 붙이겠다는 거예요. 불량 방화복에다 태극기 붙이면 뭐예요? 그 태극기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적인가? 너 친박에서 납품해가지고 한번 해먹겠지 또 그거. 예, 그래서 사실은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지방직이어서 국가직으로 해달라라기보다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그런 처우 개선과 그다음에 안전 장비 보장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직으로 하면은 그거라도 되지 않을까? 인원 보장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안전처를 갖다가 만드는 마당에 그러면 그 지휘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걸 지금 보면은 불 끄러 가는 분들은 지방직이에요. 근데 소방관 중에서도 맨 위에서 지시하는 분들 있죠. 예. 그러니까 소방복 화재 진압복 안 입고 지시하는 분들 있죠. 늘 정복만 입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또 국가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저는 국민들의 가장 신뢰를 받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 서 있는 우리가 돈보다 생명이라 그러는데 생명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예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에 우리가 경청을 하고 정치권이 이분들의 어떤 지금 이 사실은 법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네,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처리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을 정의당이 좀 노력을 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의원 5명 있는 당이 할 일도 많다 정말. 예.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 싸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전 길에서 방황하는 유기견 한 마리를 우연히 만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보리라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4인 가족이었던 우리 가족은 보리와 함께 5인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보리가 산책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차에 치여 보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차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꼭 잡아서 복수를 하겠다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이나 사고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체라기보다는 사람의 소유물로 취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권리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이른바 반려견 문제죠. 이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한번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 동물보호법의 현 주소와 발전 가능성.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한 15년 키우던 반려견 하늘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천수를 다 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뭐 노환이죠. 예, 농내장, 백내장 다 오고 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간데 제가 새삼 느낀 게 뭔가면은 우리가 생명의 죽음을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5년이면 내가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면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을 주고 키우던 이 생명체가 떠나니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제 처가 또 이걸 사진에다가 또 뭐 촛불을 일주일 동안 켜놓고 밥 먹다가도 이 하늘이 얘기만 나오면 막 밥 먹다가도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이런 어려운 상황을 거쳐서 이제 양지바라는 곳에 이렇게 화장한 걸 이렇게 뿌렸는데. 아유, 나도 걱정입니다. 이거 뭐. 예. 나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루비보다? 이제 2살이야, 이제 2살. 어떻게. 네, 새삼 이런 게. 동물도 이럴진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교류를 더 강하게 했던 자식 잃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들 진짜 그거는 그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진짜 아픈 얘기잖아요. 예, 그럼요. 진짜 가슴에 묻는다는 거는 여기 늘 놓고 생각날 때마다 아픈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뜻이죠. 그냥 가슴이 아니죠. 찢어진 가슴에 묻는 거죠. 예, 지금 뭐 다른 나라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여러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12월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계 인권의 날. 근데 이 날이 유엔에서 정한 인권의 날이지만 동시에 유엔에서 정한 세계 동물 권리의 날입니다. 이게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요. 이런 이제 새로운 움직임들은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이제 박원순 시장 들어온 뒤에 이제 동물복지과라는 과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 동물원 같은 데다가 서울동물원 같은 데다가 동물을 전시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 자체의 어떤 이 권리를 이제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게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을 보면은 이제 동물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물 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뭐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들 또는 버려진 동물들, 전시 동물들 이런 데 대한 좀 이제 규제나 보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이 개정안들이 사실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견이라 할지라도 죽이지는 않는 노킬 정책을 쓰고 있다는데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마지막을 지낼 수 있게끔. 일종의 호스피스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저기 뭐 약간 외딴 데라도 좋거든요. 거기서 환경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뭐 고양이는 개니 좀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다 못 챙기는 사회인데 우리가. 근데 그런 말하는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안 챙겨. 사람도 안 챙겨.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동물 잘 챙기는 나라가 보면 인권도 발달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애착 이런 것들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관한 거나. 그 미국에서도 보니까 19세기 말부터 동물 보호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처음 발단이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그때는 말이었더라고요. 말을 워낙 많이 사용하던 때였으니까 일부 말을 혹사하는 말을 혹사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운동이 막 자연스럽게 벌어져서 지금 100년이 넘는 동물 보호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도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 경주의 말, 꽃마차. 또 최근에 뭐 코끼리를 서커스에 동원하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좀 두 단체를 소개를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감을 하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카라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테라스도 한번 나왔죠. 카라 무서워요. 활동하는 거 보면. 임순례 감독. 예. 우리 그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도 여기 많은 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세요, 카라. 예.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많은 어떤 좋은 자료들 또 활동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이 정보를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생인데 우리 동생 이게 약자입니다. 우리 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 우리 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 의료보험이 이게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한번 가면 몇십만 원이거든. 사람보다 더 비싸. 더 비싸. 이게 반려동물과 사는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미. 그런데 개 사료 시장 있죠.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입니다. 1조 원. 예. 사료만. 물론 그 중에 수입이 엄청 많은데요.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여기야 그런 반려견을 갖다가 또 반려동물을 갖다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없애고 경쟁을 갖다 촉발시켜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래서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요새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작은 병들은. 근데 이제 이 반려견 저도 이번에 겪었습니다. 걔는 갔다 오면 몇만 원이야, 기본적으로. 몇만 원이 뭐야. 그래서 이 단체 우리 동생 여기서 이제 그 의료협동조합으로서의 동물병원을 뭐 4월 중에 뭐 개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데 좀 인터넷 통해서 검색하면 다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연대를 넓혀 나가는 것도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지식을 더 얹히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는 그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동물 전염병 돌면 막 매몰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닭, 오리, 돼지, 소 이런 거 할 때도 와서 감시 활동하고 막 대단해요. 제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갔더니 그게 1년 내내 동물보호단체가 그 학교 앞에 그 이과대에 와가지고 실험 동물들 잔혹하게 하지 말라고 그 캠페인하는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뭐 동물 해방론자도 있습니다. 동물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영화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이게 이제 사람의 소유물로 본다는 건 1인칭, 3인칭 관계잖아요. 사람이 있고 어떤 소유물, 물건이 있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개나 고양이랑 지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감정의 소통이 되거든요. 나는 딱 일어나면 얘가 뭐를 원하는지 알겠거든. 나는 그분들은 모시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모셔 우리 집에서. 네, 그런데 하여튼 생명이 우리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생명이 중요하면 다른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생명까지 어찌 보면 더 귀한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질문 답해드렸습니다. 예, 저도 카라하고 우리 동생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이트를. 네. 예. 루비는 침대는 좀 나만 좀 쓰게 하자. 나 미치겠다 정말. 예. 방송 마치기 전에 소식 하나 전합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만든 책 생각해봤어. 반응이 뜨겁다고요? 유시민 작가님 책보다는 못하지만 그 책은 대단하죠. 이 책도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제 책은 완전 상업주의의 전형이에요. 천박한 책이니까 경쟁 상대로 담지 마세요. 예, 이게 그리스 시절에 이런 책 쓰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 이른바 소피스트라고 불렀죠. 현대 소피스트 유시민 작가의 책 못지않게 우리 책도 소피 마르소. 예, 뜨겁습니다. 종합 순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책을 사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세 사람의 착취당하는 열정노동이 그나마 그 의미가 있네요. 예, 이 책의 실질적인 저자인 정의당에도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을 듣고 책을 사신 분들도 많지만 책을 보고 노유진 정치 카페를 듣기 시작한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4월 20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저녁 7시에 노유진 세 사람의 합동 사인회를 진행합니다. 사인회는 저도 제 책 때문에 뭐 좀 주말에 하고 있는데 컴퓨터 너무 자판 두드려가지고 지금 건초염 생겼는데. 건초염이 뭐예요? 건초염은 이 근육 섬유의 말단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젓가락질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그래요. 이게 언제 났나 이거 맨날 해가지고. 예, 그래도 우리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사인회는 한 번뿐이니까요. 참 그 지방 계신 분들은 진짜 죄송해요. 서울 사니까요. 서울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인회 할 때도 보면 제 책 사인회 할 때도 보면 우리 정치 카페 듣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많아서 고맙습니다. 예,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제 책의 판매로는 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진중권이 만난 뭐 예술가의 비밀도 있는 그 책 좀 많이 봐주세요. 예, 노유진의 정치 카페 청취자들이 그날 참 많이 모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그날 오셔서 서로 얼굴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인회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세 사람은 노유진 팟캐스트 녹음을 끝내고 광화문에서 다시 합체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책 생각해봤어의 내용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뽑은 14가지 질문이지 않습니까? 15번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건데요. 네, 네이버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아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대한민국에 필요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만큼은 노유진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유진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십시오. 생각도 함께하면 힘이 더 커집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예, 원래 일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대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